하루가 지나가고 또 비슷한 하루가 오고 다시 또 그렇고 그런 하루가 지나가듯 이 책을 한 장 한 장 무심히 책장을 넘기다가 다 읽고 난 후에는 가만히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스토너가 던진 질문, 넌 무엇을 기대했나? 삶은 어떤 의미이고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나?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해 슬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 스토너. 선하고 참을성 많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현명하지는 못했고 더욱이 영악하지는 더 못했던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소설 스토너 같이 만나보실까요? 먼저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세계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너는 1891년에 미주리주 중부 분빌 마을 근처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다. 미주리 대학이 있는 컬럼비아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25살, 어머니는 겨우 20살 정도로 젊은 나이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부모는 항상 늙은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30살 때 이미 50살처럼 보였다. 노동으로 인해 몸이 구부정해진 아버지는 아무 희망 없는 눈으로 식구들 근근히 먹여 살리는 척박한 땅을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는 삶을 인내했다. 마치 생애 전체가 반드시 참아내야 하는 긴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은 색이 연하고 흐릿했으며 뒤로 똑바로 빗어넘겨 틀어올린 가느다란 반백의 머리카락 때문에 눈 주위의 잔주름이 한층 도드라져 보였다.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이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다. 6살 때는 앙상하게 마른 암소에 젖을 짜고 집에서 몇 야드 떨어진 우리로 가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껑충한 닭들이 낳은 작은 달걀을 가져오는 일을 맡았다. 집에서 8마일 떨어진 시골 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런저런 일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런 일들의 무게 때문에 그는 17살 때 이미 어깨가 구부정해지기 시작했다. 자식이라고는 윌리엄밖에 없어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에서 식구들을 묶어주는 것은 힘겨운 농사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등유램프 한 개로 불을 밝힌 작은 부엌에 앉아 노란색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대략 1시간 동안 들리는 소리라고는 대개 등받이가 높고 딱딱한 의자에서 식구 중 누군가가 지친 듯 몸을 움직이는 소리, 낡은 집 어딘가에서 목재가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스토너는 집에서 하는 허드렛 일보다 조금 덜 피곤한 허드렛 일을 하듯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1910년에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 그는 자신이 밭일을 더 많이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이 갈수록 아버지가 점점 더 굼뜨고 약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늦봄의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옥수수밭을 갈고 들어온 아버지가 부엌에서 아들에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스토너에게 꺼낸 말은 군청에서 사람이 다녀갔는데 컬럼비아에 있는 대학교에 새로운 농과대학이 생겼으니 스토너를 거기에 보내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토너가 꺼낸 첫 마디는 돈이 드나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버지 혼자 농산일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차 묻습니다. 정말로 제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부터 꺼내는 성실한 농부의 아들 스토너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다 할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린 나이부터 줄곧 농사일만을 했는데 군청 사람 말로는 농사를 짓는 새로운 방법들을 대학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네가 대학에 가서 그걸 공부해서 오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15마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스토너는 농과대학을 가기 위해 콜롬비아로 가게 되고 그가 집을 떠나오던 날 어머니는 달걀을 팔아 번 돈으로 양복을 한 벌 쥐어오고 아버지가 입던 낡은 외투와 교회에 갈 때만 꺼내 입던 바지 한 벌, 그리고 하얀 셔츠 2장, 또 이웃에게 가을 추수유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 25달러를 챙겨줍니다. 대학생이 된 스토너는 학교와는 좀 거리가 있는 친척집에 창고방을 빌려 살면서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그 집에 가족들을 돌봐주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갈면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스토너가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캠퍼스에서 친숙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그의 옷차림은 언제나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어머니가 지어준 검은색 양복과 하얀 셔츠를 늘 입고 다닙니다. 위쪽 고리는 소매가 짧아져서 손목이 불쑥 튀어나와 있고 바지자락도 겉돌아 마치 다른 사람의 제복을 빌려 입은 것 같은 몰골이지만 스토너는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다른 옷을 해 입을 여력도 없어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대학에 등교합니다. 배경이 같다고 같은 그림이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나고 자라고 겪은 환경은 세계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 스토너의 세계관의 저변에는 이런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스토너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젊은 동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기억 밑에 고생과 굶주림과 인내와 고통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가 분빌에서 농사를 지으며 보낸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무명의 존재로서 근면하고 금욕 속으로 살다간 선조들에게서 혈연을 통해 물려받은 것에 대한 지식이 항상 의식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다. 선조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을 향해 무표정하고 단단하고 황량한 얼굴을 보여주자는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비록 스토너는 그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의식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시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항상 단단하고 황량한 표정을 짓게 되었던 그 10년 동안 그런 표정을 공기만큼 친숙하게 알고 있던 윌리엄 스토너는 어렸을 때부터 겪은 전반적인 절망의 징조를 보았다. 좋은 사람들이 번듯한 생활에 대한 꿈이 깨지면서 함께 망가져서 서서히 절망을 향해 쓰러져 가는 것이 보였다.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도는 그들의 눈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공허했다. 그들은 스스로 처형장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자존심을 품고 남의 집 뒷문으로 다가와 빵을 구걸했다. 그것을 먹으면 다시 구걸에 나설 기운을 얻을 수 있을 터이니 한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 있게 걷던 이들이 이제는 부러움과 증오가 깃든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대학의 종신 교수로서 누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안정감이 어떻게든 사라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인식한 이런 일들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를 변화시켰다.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공공한 생활에 대한 조용한 슬픔이 그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한 번도 깊숙이 파묻혀버리지 않았다. 스토너의 선조들 그리고 스토너의 부모님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사는 방식은 스토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스토너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 부모님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륜마차를 빌린 뒤 자기 집에 늙은 말을 매 하루 전에 집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빌린 마차를 타고 밤새 말을 달려서 잠을 자지도 못해서 뻣뻣해진 몸으로 동이 튼 직후에야 스토너의 졸업식에 도착하는데요. 하나뿐인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스토너의 눈에는 밤낮 없이 고된 농사일에 갈색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부모님은 이제 스토너가 대학을 졸업했으니 당연히 고향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부모님께 스토너는 대학에 남아 2, 3년을 더 공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마치 거듭된 주먹질을 받아들이는 돌덩이처럼 스토너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듣고 받아들입니다. 또 좀처럼 울지 않던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자신을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눈물을 삭힙니다. 이렇게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듣던 부모는 아들의 뜻을 꺾는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않고 그저 농장 일은 어떻게든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니 너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스토너가 나중에 첫눈에 반한 이디스와 결혼을 하는 날에도 스토너는 부모님을 호텔에 묵게 하려고 하지만 두 사람은 호텔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호텔에 머무는 대신 새벽에 마차를 몰고 집에서 출발합니다. 스토너의 부모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농사를 업으로 해본 사람은 아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수확은 농부의 피땀 같은 근면한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죠. 비와 바람, 햇빛, 자연의 흐름이 수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흉작도 풍작도 오랫동안 하늘의 뜻이라고 여겨왔고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표정은 바위나 돌, 나무에서 보는 것 같은 처연하지만 단단한 표정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스토너가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명의 존재로서 근면하고 금욕적으로 살다간 선조들에게서 혈연을 통해 물려받은 것에 대한 지식이 항상 그의 의식 저변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런 단단하고 황량한 표정이 스토너에게는 공기만큼이나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학자가 되는 스토너는 자신이라는 대학에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번에는 학자로서 스토너가 가진 열정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객관적으로 보여진 대학에서의 스토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돼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그는 조교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 그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동료들이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중세문헌을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문헌은 지금도 희귀 서적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영문과 교수 윌리엄 스토너를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동료들이 미주리 대학 도서관에 기증. 가끔 어떤 학생이 이 이름을 우연히 발견하고 윌리엄 스토너가 누구인지 무심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노장 교수들에게 스토너의 이름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일깨워주지 않고 동질감을 느낄 구석도 전혀 없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이 소설의 첫 부분만 읽어도 알 수 있듯 스토너는 그 분야에서 업적이나 이름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스토너는 드디어 영문학 교수가 되긴 했는데요. 그것만으로 성공했다고 하기엔 대학 교수로서의 그는 능력에 비해서는 실권이 없는 교수였고
또 앙숙이었던 로맥스는 학과장이 돼서 그를 적대시하고 시간 강사 취급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업무적인 능력치보다 월등히 뛰어난 권모술수를 동원해 승진을 거듭하고 능력자 대접받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불편한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략도 일삼는 로맥스 같은 사람에 비해 선하고 참을성 많고 성실하기만 한, 그래서 현명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는 스토너는 우리와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동질감이 이 소설을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스토너는 이룬 게 없는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른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룬 경제적인 가치로 성공을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사회적인 위치로 성공을 가늠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 우리 같은 사람, 스토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너의 삶에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스토너의 열정이 향한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는 몇 번의 사랑에 빠집니다. 살다 보면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운동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술과 여자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무언가에 빠져드는 순간은 늘 찰나입니다. 스토너가 처음 사랑에 빠진 건 책이었습니다. 책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향기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대학 도서관의 서가들 속에서 수천 권의 책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가죽, 천, 종이로 된 책들의 퀴퀴한 냄새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마치 이국적인 향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그러다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책을 한 권 꺼내서 커다란 손에 잠시 들고 있었다. 아직 낯선 책등과 표지의 느낌, 그의 손길에 전혀 반항하지 않는 종이의 느낌에 손이 찌릿찌릿했다. 그러고는 책을 뒤적이며 여기저기에서 한 문단씩 읽어보았다. 책장을 넘기는 뻣뻣한 손가락은 이토록 수고스럽게 펼친 책을 서투르게 다루다가 찢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듯이 조심스레 움직였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그리고 이때 생전 처음으로 그는 고독을 느꼈다. 밤에 다락방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어두운 방구석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램프의 불빛이 구석의 어둠에 맞서 너울거렸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이 빛속으로 모여들어 그가 읽던 책에 나오는 상상의 모습들을 펼쳐 보였다. 그러면 자신이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강의 중에 아처슬론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과거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한데 모이고 죽은 자들이 그의 앞에 되살아났다. 그렇게 과거와 망자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로 흘러들어오면 그는 순간적으로 아주 강렬한 환상을 보았다. 자신을 압축해서 집어삼킨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도망칠 길도 도망칠 생각도 없었다. 트리스탄과 아름다운 이졸데가 그의 앞을 거닐었다. 파울로와 프란체스카가 강렬한 어둠 속에서 빙빙 돌았다. 헬레네와 총명한 파리스는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결과 때문에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어둠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이런저런 강의를 함께 듣는 동료 학생들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서 느꼈다. 학생들은 미주리주 컬럼비아의 이 커다란 대학을 거처로 삼고 중서부의 공기 속을 무심하게 돌아다녔다. 1년 만에 그는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어와 라틴어까지 익혔다. 수면 부족과 과로로 눈이 빨갛게 충혈돼 따끔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몇 년 전에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면 마치 낯선 사람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땅과 똑같은 갈색을 띠고
땅처럼 수동적이던 사람. 부모도 거의 옛날의 자신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부모에게 연민이 섞인 감정과 흐릿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 다른 세상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 그 찰나의 변화의 순간이 스토너에게는 책과 함께 있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생의 입장으로 강의를 들을 때도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런 스토너에게 지도교수 아처슬로는 알려주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리고 스토너에게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토너는 참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을 알아봐주는 아처슬론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너는 교수가 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가 불행한 사람이 아닌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들 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애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소설을 슬프게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스토너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애정을 바쳐 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존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스토너가 도서관에서 책과 사랑에 빠져 책 속의 세상을 만나는 순간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무렵 그 나이 때 자신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은 책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고 자기만의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곤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스토너는 학자가 돼 그 시기가 계속 이어졌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생업의 시간을 살면서 이제는 이렇게 틈틈이 스토너와 같은 소설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틈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다시 스토너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토너의 열정은 책과 문학으로만 국한됐던 건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된 이디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토너가 이디스를 처음 만나던 순간입니다. 맞은편에 응접실로 통하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리고 응접실 옆에는 길고 좁은 식당이 있었다. 식당 문이 두 짝 모두 활짝 열려 있어 육중한 호두나무 식탁이 보였다. 노란색 디마스크 전을 덮은 식탁 위에 하얀 접시들과 반짝이는 은그릇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여러 사람이 식탁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상석에는 호리호리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물결 무늬가 있는 파란색 비단 드레스 차림으로 서서 금태를 두른 도자기 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다. 스토너는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문간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갸름하고 섬세한 얼굴로 주위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날씬하다 못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보이는 손가락이 능숙하게 차주전자와 잔을 다뤘다. 스토너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정말로 서투른 인간임을 절감했다. 그는 한동안 문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가씨의 부드럽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녀 주위에 모여 웅성거리는 손님들의 목소리보다 높이 솟아올랐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갑자기 스토너와 눈이 마주쳤다. 색이 연하고 커다란 눈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다. 스토너는 조금 혼란스러워서 문간에서 뒤로 물러나 응접실로 방향을 돌렸다. 벽 앞에서 빈 의자를 발견한 그는 그곳에 앉아 발밑에 카펫을 바라보았다. 식당 쪽은 보지 않았지만 가끔 아가씨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을 따스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손님들이 그의 주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리를 바꿔 앉기도 하고 새로운 대화 상대를 만나 어조를 달리하기도 했다. 스토너의 눈에는 그들이 안개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이 청중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얼마 뒤 고든 빈치가 안으로 들어오자 스토너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응접실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와 대화하고 있던 핀치의 말을 거의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끊어버렸다. 그는 핀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 차를 따르고 있는 그 아가씨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목소리를 낮추지는 않았다. 이렇게 스토너는 이디스에게 첫눈에 반하는데요. 그래서 곧 결혼도 하지만 그의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은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디스는 스토너와는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스토너가 이해할 수 없는 이디스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 그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고, 사실 이디스는 애초부터 그 문을 열어줄 생각이 아예 없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징후는 처음부터 보였는데요. 그 몇 가지 징후들을 같이 살펴볼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작별 인사를 외치는 목소리,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방들이 텅 비었다. 스토너는 대부분의 손님이 떠난 뒤에도 남아 있었다. 마침내 이디스의 마차가 오자 그는 현관홀까지 따라 나가 그녀에게 외투를 입혀주었다. 그녀가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가 다음 날 저녁에 찾아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문을 열더니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문간으로 훅 들어와 스토너의 뜨거운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몇 번 눈을 깜빡였다. 색이 연한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거의 대담해 보일 정도였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짓지 않았다. 처음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날 저녁 이후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묘할 정도로 입에 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음속 침묵으로부터 데리고 나올 수 없었다. 그런 시도를 해보다가 그녀가 곤혹스러워하면 그는 시도를 그만두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편안한 분위기가 있기는 했다. 그는 자신과 그녀가 어느 정도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갈 날까지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사랑을 고백하며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가 자신의 고백과 청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는 깜짝 놀랐다. 그의 말이 끝난 뒤 그녀는 기묘할 정도로 대담하고 신중한 시선으로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 자신이 만나러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문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을 떠올렸다. 마침내 그녀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놀란 표정이 그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그 집을 나서면서 그는 키스를 하려고 고개를 수그렸다. 하지만 그녀가 머리를 돌려버리는 바람에 입술이 그녀의 뺨을 스쳤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었지만 문 밖으로 나서는 그에게 다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디스가 차분하다 못해 거의 무심하기까지 한 태도로 아이를 갖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의 봄이었다. 이디스의 말은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도 금방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 자신조차도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윌리엄이 출근하기 몇 분 전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란 것 같은 표정을 지을 정도였다.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 같았다. 스토너의 아내 이디스는 돌발 행동을 자주 하고 이런 이디스가 스토너와 딸 그레이스에게는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집안일과 양육에 있어서도 아내 이디스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가 않는데요. 평소에는 딸의 양육에 전혀 관심도 없고 기저귀 한번 제대로 안 갈고 방치하고 살다가 딸이 스토너의 손에 웬만큼 자란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한 부녀 사이를 갈라놓듯 딸을 아빠의 서재에 발길을 못 들이게 하고 온갖 화려한 옷들을 사입히면서 사교계로 내모는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스토너가 이디스를 피해 자신만의 작업을 하던 서재도 어느 날 집에 와보니 물건들이 모두 거실로 나와 있습니다. 서재는 이디스의 취미 공간으로 이미 변해 있었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디스를 참고 인내하는 스토너와 달리
그의 아내 이디스는 언제나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스토너의 부친은 결혼하기 전 스토너가 이디스를 소개하는 날 이디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은 언제나 착한 녀석이었다. 윌리엄에게 잘해주거라. 녀석에게도 누군가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누군가 잘해주는 그 한 사람. 하지만 스토너의 결혼생활 내내 이디스는 스토너에게는 잘해줄 누군가는 아니었습니다. 스토너가 이디스에게 반한 순간이 찰나였다면 스토너가 이디스의 언행을 참고 견디는 시간은 노년까지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 끝없이 지속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디스가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녀는 취미를 쫓고 인생의 목표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즐겁게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살이 된 이디스는 젊었을 때처럼 마른 몸매였지만 고집센 태도로 인해 딱딱하고 과민해 보여서 행동 하나하나가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의 골격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창백하고 얇은 피부가 그 위에 팽팽하게 펼쳐져 있었다. 따라서 주름살도 팽팽하게 선명했다. 안색이 몹시 창백한 그녀는 얼굴에 엄청난 양의 분을 바르고 화장도 진하게 했기 때문에 매일 텅 빈 가면 위에 자신의 얼굴을 새로 그려내는 것 같았다. 건조하고 단단한 피부에 감싸인 그녀의 손은 온통 뼈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그 손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아주 차분한 순간에도 손을 비틀거나 쥐어뜯거나 꽉 쥐고는 했다. 항상 우울하게 침잠해 있는 그녀는 중년에 이르러 점점 더 쌀쌀맞고 무심해졌다. 잠깐 동안 마지막으로 스토너를 공격하다가 결국 절망에 차서 한번 강하게 불타오른 뒤 그녀는 유령처럼 휘청거리며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렸다. 애당초 그녀는 그 공간에서 완전히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치 아이에게 하듯이 부드럽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별로 어색해하는 기색도 없고 숨기는 기색도 없는 것을 보면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 책의 주인공 스토너의 인생에 고달픈 결혼 생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성을 향한 두 번째 사랑, 학문과 정신세계, 육체적으로도 교감한 캐서린과의 사랑입니다.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스토너는 사랑이란 운 좋은 사람이나 찾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사랑이란 거짓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미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부드럽고 친숙한 경멸로 그리고 당황스러운 향수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사랑이란 은총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예전에는 연구실에서 은은히 빛나다가 사라지는 풍경을 창문을 통해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캐서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일찍 그는 연구실에서 나와서 10분이나 15분 동안 안절부절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래도 도무지 차분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정처 없이 제시호를 벗어나 캠퍼스를 가로질러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서관 서가들 사이를 또 10분이나 15분쯤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치 자기 자신과 승부라도 겨루는 사람처럼 스스로 자초한 이 불안 상태에서 해방돼 도서관 연문을 슬쩍 빠져나와 캐서린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할 때가 많아 아침에 그녀의 집으로 가보면 방금 잠에서 깬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간혹 있었다. 잠기운이 아직 남아 따스하고 관능적인 그녀는 알몸에 암청색 로브만 걸치고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 그런 날이면 두 사람은 서로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아직 흐트러져 있는 좁은 침대로가 사랑을 나눌 때가 많았다.
침대는 캐서린의 체온으로 아직 따뜻했다. 그녀의 몸은 길쭉하고 섬세했으며 부드럽지만 격렬했다. 지금까지 자신은 타인의 몸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자아와 그 자아를 담고 있는 몸을 항상 분리시켜 보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은 타인에게 진정한 친밀감이나 신뢰나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최종적인 깨달음에 이르렀다.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그런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스토너는 시치미를 떼는 데는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캐서린의 관계를 숨겨야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에게 젊은 여자와의 사랑을 자랑하겠다는 허세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 외부 사람이 자신과 캐서린의 관계를 알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디스는 그 관계에 대해 거의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이디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에 스토너는 커다란 충격을 느끼지만 이디스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디스 역시 40대 남자면 다 그렇지 않냐는 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화제를 입에 올리듯이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고 장난스럽게 놀리듯이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스토너와 캐서린의 사랑은 나이 많은 40대 교수와 젊은 여성의 불륜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디스의 비아냥거림을 통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남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았다. 이디스가 방금 말한 내용도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흡연실에서 언뜻 얻은 화제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 싸구려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내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젊음을 다시 느끼고 싶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가씨와 사귀면서 자신은 가질 수 없는 그 젊음을 향해 원숭이처럼 서투르게 손을 뻗는 비루한 중년 남자. 번쩍번쩍하게 차려입은 어리석은 광대 같은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불편함, 연민, 경멸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릴 터였다. 그는 이 남자의 모습을 최대한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살펴보면 볼수록 그 남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자신을 향해, 캐서린을 향해, 두 사람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방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 세상을 지켜보면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지어 캐서린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졌다는 걸 깨달을 만한 징조들이 대학 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대놓고 적대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너는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만의 꿈같은 달콤한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보내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스토너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를 미워하고 벼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과 관련된 소문이 둘도 없는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과장인 로맥스의 입을 거치자 그 소문은 캐서린을 하루 종일 남자들을 집에 드나들게 하는 행실 나쁜 여자로 변해 있었고, 스토너는 교수로서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졸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디스는 전혀 이혼해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그제서야 스토너는 알게 됩니다. 고든 핀치의 사무실을 나선 순간부터 그는 알고 있었다. 존재의 작은 중심에서 자라난 무감각한 공간 속 어딘가에서 자기의 인생 일부가 끝나버렸음을,
자신의 일부가 거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이라서 다가오는 죽음을 거의 차분한 태도로 지켜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캐서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열에 들뜬 사람처럼 쾌활하면서도 냉혹했다. 그는 핀치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캐서린의 질문을 무시해버리고 그녀에게 웃음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쾌활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는 자신들의 마지막 노력을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죽은 시체 위에서 생명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음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몇 번이나 연습한 공연 같았다. 문법적으로 정확한 두 사람의 말 속에 그들이 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날 이 자리에 붙들어 둔 것은 이디스도 아니고 심지어 그레이스도 아니다. 반드시 그레이스를 잃을 것이라는 사실도 아니다. 캐서린과 내가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추문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도 아니고 어쩌면 사랑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도 아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 우리의 일이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캐서린 드리스콜과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가 그녀의 곁을 떠난 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소지품을 모두 챙기고 책을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짐을 보내달라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학생들의 성적 채점 결과와 함께 아직 일주일 반이 남은 수업을 종강시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영문과 사무실의 우편으로 보내왔다. 사직서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오후 2시 기차에 몸을 싣고 컬럼비아를 떠났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떠날 계획을 미리 짜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스토너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에, 그리고 그녀가 차마 하지 못한 말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이 부분에서 너무나 예상했던 결과지만 이 마지막 문장, 그녀가 차마 하지 못한 말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부분에서는 스토너가 조금 비겁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용기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사랑, 그리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영위하는 게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버틸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 크기는 용기를 내는 캐서린이 더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속에서 앞서 말한 스토너에게 잘해주는 누군가가 캐서린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 모호한 태도를 취한 스토너와 달리 캐서린은 두 사람을 위해 자신이 떠나는 결단을 내립니다. 캐서린이 떠난 후로 그해 여름 스토너는 원인 불명의 병을 앓은 뒤 급속히 늙어갔고 청각마저 일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스토너에게는 이렇게 늙어가는 것만 남은 걸까요? 하지만 지극히 리얼 다큐 같은 이 소설은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흡사한 구석이 더 많습니다. 스토너는 한번 잃을 뻔했던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전장에 참전했다가 살아 돌아온 학생들의 깊어진 눈과 학구열은 그가 강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하고 그는 학자로서의 삶에 더욱 충실해지게 됩니다. 1937년 여름에 그는 학문에 대한 과거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젊음이나 나이와는 상관없고 현실과도 유리된 호기심 많은 학자의 열정으로 그는 아직까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유일한 삶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 보니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이 그 삶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몇 년간은 교수로서 그에게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캠퍼스로 몰려오는 바람에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에 없는 생기가 넘치고 강렬함과 소란스러움이 합쳐져 학교의 변신을 이루어낸 것이다. 스토너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나이가 많아서 이상해 보이는 학생들은 열렬하고 진지했으며 시시한 것들을 경멸했다. 유행이나 관습에 무지한 그들이 공부하는 태도는 스토너가 예전에 꿈꾸던 학생의 모습 그대로였다. 공부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로 생각하는 모습. 스토너는 지금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결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녹초가 될 때까지 즐겁게 온몸을 바쳐 일하면서 이 시절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과거나 미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실망이나 기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으면서 이제는 학자로서 자신이 해온 일을 통해 알려지기를 바랬다. 이렇게 스토너는 학자로서의 열정을 쏟아냅니다.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몰입하는 걸 말합니다. 열정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 다시 열정을 쏟을 그 무엇이 있을까? 스토너는 열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60살이 다 되었으므로 그런 열정이나 사랑의 힘을 초월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초월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초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감각, 무심함, 초연함 밑에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강렬하고 꾸준하게 옛날부터 항상 그곳에 있었다. 젊었을 때는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그 열정을 주었다. 아처슬론이 자신에게 보여준 지식의 세계에 열정을 주었다.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던 연애 시절과 신혼 시절에는 이디스에게 그 열정을 주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도 주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열정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방식이 조금 기묘하기는 했어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았다. 그것은 정신의 열정도 마음의 열정도 아니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힘이었다. 그 두 가지가 사랑의 구체적인 알맹이인 것처럼 상대가 여성이든 시든 그 열정이 하는 말은 간단했다. 봐, 나는 살아있어. 이번에는 좀 더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 스토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책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먼저 대학 시절 고든 핀치와 함께 스토너의 절친 중에 한 명이었던 데이브 메스터스의 죽음입니다. 1917년 스토너와 같은 학생이었던 데이브는 입대한 지 거의 1년 만에 미국의 첫 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합니다. 이 죽음은 오래도록 스토너에게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죽음은 스토너의 딸 그레이스의 남편인 사위 에드워드 프라이의 죽음입니다. 그레이스가 이디스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에 사랑하지도 않는 에드워드 프라이의 아이를 가졌고 그들이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 스토너의 사위는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 후 그레이스는 술에 의지해 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술에 의지하는 그레이스에 대해 스토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토너는 그레이스가 직접 말했던 것처럼 절망을 거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레이스는 해가 갈수록 술을 조금씩 더 마셔서 공허해진 자신의 삶에 맞서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갈 터였다. 그는 그녀에게 적어도 그런 생활이라도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레이스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스토너에게 삶이란 어쩌면 바위나 나무, 돌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면서 용기가 필요하고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스토너의 싸움은 바위나 돌이 하는 싸움처럼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세 번째 죽음은 스토너의 죽음입니다. 그는 암 판정을 받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강렬한 통증에 그의 의식도 신체적인 능력도 점점 쇠퇴하고 가끔 희미한 의식만이 돌아올 뿐입니다. 그런 아버지 스토너를 가엾어 하는 딸 그레이스에게 스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해 본 뒤 입을 열었다. 그랬지.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도 편안한 삶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좀 더 냉정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냉혹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우정을 원했다. 자신을 인류의 일원으로 붙잡아줄 친밀한 우정. 그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지만 한 명은 그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저 멀리 산자들의 세상으로 물러났다. 그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열정이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능성이라는 혼돈 속으로 보내버렸다. 그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거의 평생 동안 무심한 교사였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는 온전한 순수성, 성실성을 꿈꿨다. 하지만 타협하는 방식을 찾아냈으며 몰려드는 시시한 일들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는 생각했다. 또 뭐가 있지?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잘것없어 보였다. 그의 인생과 비교하면 가치없는 생각이었다. 그는 책을 펼쳤다. 그와 동시에 그 책은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장을 펄럭펄럭 넘기며 짜릿함을 느꼈다. 마치 책장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짜릿한 느낌은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 그의 살과 뼈를 훑었다. 그는 그것을 어렴풋이 의식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를 가둬주기를, 공포와 비슷한 그 옛날의 설렘이 그를 지금 이 자리에 고정시켜주기를 기다렸다. 소설 스토너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 마찬가지로 스토너의 삶에 대해서도 실패한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다 나름의 의미와 기대한 바가 있었던 삶이죠. 설사 삶에 기대한 바가 없다고 한들, 삶의 목표가 어긋났다고 한들 그 삶이 무의미하고 실패한 것일까요? 스토너는 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치지도 못했고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사랑에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1965년 당시에는 이 책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화려한 성공이나 더 절절한 로맨스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최근 들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 소설을 다시 읽히게 만들었을까요? 이 책을 쓴 작가 존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스토너의 삶을 슬프고 불행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의 삶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던 건 분명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 일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이다.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밥벌이를 하고 애정을 갖고 그 일을 해가면서 은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 하나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 존 윌리엄스는 이 소설의 결말을 슬프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의 반응에 오히려 더 놀랐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독자들이 이 소설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 책의 결말이 슬픈 게 아니라 스토너와 비슷한 우리의 삶이 애잔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존 윌리엄스의 책 스토너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만을 소개했기 때문에 천천히 정독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장 한 장 넘기듯 보는 소설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동안 손에 땀을 쥐는 전개나 격렬한 반전 같은 건 없지만 읽다 보면 스토너가 마치 우리 지인 중에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스토너인 듯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이 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부 인용을 허락해준 출판사 RH 코리아에도 감사드립니다.